그럼 트럼프 시대에 민주당 이재명의 택중유화는 뭐가 돼야 되느냐? 아까 택중유화라는 것은 상극관계가 조화를 이루어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시계가, 우리가 이 벽시계가 딱 가운데 멈춰 있는 거를 중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러면 이거 생명이 없는 거잖아. 혁신이 없는 거야. 시계는요,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해야 돼. 위에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로 그 종북 좌파라고 하고 앉아있고, 이쪽은 수구 꼴통이라고 하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갈등만 하고 있는 거잖아. 예? 근데 이들이 그러니까 결합되고 조화를 이루게 해놔야 되는 게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할 일이야. 거기서 그러니까 뭐냐면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야 돼. 이게 그 정치는 그러니까 하나의 창조적인 기술이지. 그럼 트럼프 시대에 미국의 가장 핵심은 뭐라 하셨어요? 중국 제압이야. 중국 제압. 유럽에는 뭐냐면 나토를 만들어놨잖아. 러시아가 이러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러시아가 소련이 그러니까 이게 제압해야 되는 거니까 대상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21세기는 중국이 저렇게 부상할 줄 알았나? 예? 그러니까 뭐냐면 아시아 나토를 만들려고 자꾸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 쿼드도 만들고 쿼드 소위 말해서 인도,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해서 쿼드라는 걸 만들고 그러잖아요. 예? 그 지금 뭐냐면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의 경계를 넘은 새로운 확장된 국가 네트워크를 우리가 이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 미국과 G7은 이걸 지금 원하는 거거든. 예? 영국이 그래서 아시아 나토가 만들어지면 자기들도 참여하고 싶다. 이런 얘기 한마디 있잖아. 중국의 부상을 현재하는 거야. 여러분, 미국의 입장 변화에 아주 미미한 변화가 있습니다. 뭐냐?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켰잖아. 윤석열이 말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거잖아요. 미국 다에게 차이가 좀 존재합니다. 근데 또 공통점도 있어. 당시에는 정치인 김대중, 지금은 정치인 이재명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은 일치하죠. 불편해하는 거야. 왜 불편하냐? 자기들한테 그냥 자기들 이익에 고분고분하지 않으니까. 예? 전두환이나 윤석열은 너무너무 고분고분하고 하는데 도대체 이건 우리 국가 이익하고 맞지가 않잖아요. 차이는 뭐냐? 5.18 이후에 자기들이 전두환 쿠데타를 그냥 방치하고 외면하니까 그때 몰랐을 것 같아요. 알았어요, 다요. 다 알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미국 안테나를 통해서 보면. 알았는데 방치한 거잖아. 그리고 그 결과로 한국 사회에서 미국에 대한 반감이 크게 증대했잖아요. 반미 감정이. 적어도 미국이 자국 이익 중심주의로 얘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퍼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미국의 이익에도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뭐냐면 더구나 바이든 같은 경우는 가치 해결을 했었잖아. 가치 동맹. 근데 윤석열이 군부 통치로 복구를 하려고 그래. 이건 민주주의 가치하고 안 맞는 거지. 위헌이고 그런데 더구나 법치주의하고도 안 맞고. 예? 그러니까 윤석열을 아웃시킨 거야. 정리한 거야. 윤석열은 생명이 끝났다고 정리한 거야. 미국에서. 12월 달에 이미 12월 중순에. 그러면 윤석열 이유를 그러니까 미국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요. 김대중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이재명을 불편해하는 이유는 뭐냐? 미국의 일방적 이익 추구가 그게 고분고분 말을 안 듣는 거라는 얘기야. 에? 이거야. 다른 거 없어요. 이 사람들 김대중이나 이재명을 좌파라고 생각 안 해. 미국은요, 기본적으로 자기들 국가 이익에, 국가 이익하고 이익을 실현하는 데 속에서 좀 불편하고 장애가 될 사람들, 이거 싫어하는 거야. 미국에서 지금 미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윤석열 정권의 협조로 만들어진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유지하는 겁니다. 유지하는 거예요. 이거야. 이게 미국의 저거야. 그럼 한국은, 일본하고 우리가, 더구나 일본에 하위 단위로 들어가? 일본까지 형님으로 모시고 이렇게 해야 돼? 이거 가잖아. 그래서 지금 일본조차도 뭡니까?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다시 이렇게 옛날 문재인 때처럼 불편한 관계로 일본과 불편한 관계가 되고 일본과 한국 간의 불편한 관계는요, 미국은요, 그 역사 논쟁은 관심이 없어. 그거를 그러니까 일본 편만 들 수 없어. 대놓고. 왜 그렇습니까? 일본하고 미국이 서로 싸움했잖아. 일본 제국주의하고. 예? 근데 일본의 역사를 지지해 줄 수는 없어. 근데 둘이 싸움을 안 했으면 좋겠는 거야.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예? 그렇잖아. 그러니까 니네 좀 싸움하지 말고 같이 좀 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역사 문제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까봐 이게 불편한 거야. 그럼 미국의 셈법은 미국의 셈법 블링컨이 한국에 오기 전에 1월 3일 날에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무슨 얘기 했습니까? 자기 임기 중에서 가장 만족하는 업적이 동맹 재건. 동맹이 무슨 뭐 저기 저 문화수도라는 거야. 동맹 재건이라는 겁니다. 미국 이익을 더 강화시켰다 이거지. 그러니까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이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초청을 했다 이거야. 에? 윤석열이 거기 갔잖아, 나토에. 2022년 6월달에 갔잖아요. 그래서 가서 반러시아, 탈중국 얘기하고 왔잖아요. 이들 나라를 묶어서 쿼드를 만들려고 했던 거야. 근데 인도는 여기에 이제 초청해봤자 안 가니까는 인도가 여기 왜 가겠어. 호주, 뉴질랜드는 어차피 영미권 저거니까 안 가고, 예? 일본도 이제 미국 동맹하고 가니까. 근데 한국까지 다 갔어. 한국은 이거 지금 상상도 못했던 이게 날라온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기의 그러니까 가장 커다란 업적이다 이거야. 예? 업적이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이재명 민주당 정권에서 이게 약화될까봐.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 이게 약화될까봐. 협력체제, 안보협력체제가. 이거예요. 예? 윤석열은 버렸지만은 그 다음.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택중유화의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택중유화.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일본하고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론적인 해야 되지만은, 자, 미국이 원하는 거 뭡니까? 아까 얘기했어요. 미국이 원하는 거 단순해요. 중국 제압이야. 중국 제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이든 유산을 개성한다 했잖아요. 그 점에서는요. 그러면 그 점에서 G7 체제를 확대할 거를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제시를 하고 트럼프는 이걸 수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바이든도 마찬가지로 시도를 했던 거야. 에? 문재인 때도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됐었고요. 우리가 G7 체제에 들어가는 거하고 안 들어가는 거하고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G20이라고 있잖아. G20의 회원국가가 아닌 나라들, 저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도요, 옵저버로, 스페인 이런 나라들 옵저버로 참석하고 싶어 해. 여러분, G7이라는 게 뭐예요? 세계 국제 질서를 먼저 자기들끼리 결정하겠다는 거야. 에? 결정하는데, 결정된 거를 전해 듣는 거하고, 그걸 논의하는 자리에서 직접 그러니까 그 논의에 참여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G7에서 한반도 문제도 논의하잖아. 한반도 문제도, 북한 문제도 논의하고 그러잖아요. 북한 문제도. 근데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야 돼. 들어갈 걸 요구하고. 예?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발언권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야.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야. 국제질서 변화 과정에서. 예? 종속 변수가 아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뭐냐면 독립 변수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게 되면 일본하고 한국은 자연스럽게 뭡니까? 대등한 파트너 관계가 되는 거야. 아니 G7 내부에 일본하고 독일이 무슨 하이처 이런 거 아니잖아. 예? 대등한 관계가 되는 거야. 일본하고 한국은 대등한 관계가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예? 그러면 아무 그러니까 뭐 실력을 주고 안 받고 하더라도 서로 기본적인 그런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원론적인 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요. 미국 워싱턴의 엘리트들은 G7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알아. G7은 과거에 50% 이상, 세계 경제의 50% 이상을 차지할 때 작동했던 논리야. 이게 70대 초에 만들었던. 그 트럼프가 2020년도에 그랬잖아요. G7은 very outdated 그룹이다. 2020년도에 미국에서 그러니까 G7 회의가 우리가 2020년도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잖아요. 매우 낡아빠진 국가 집단이라 이거야. 그래서 G10이나 G11로 재구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G10이나 G11. 그러면 여기에 세 나라 내지 네 나라를 그러니까 더 추가하겠다 이 얘기고, 이거는 여러분들 미국의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재편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나토하고 아시아 나토하고 유럽판 나토가 결합이 되는 거야. 아시아 태평양하고 유럽의 경계가 이게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결합되는 거야. 에? 미국은 이걸 너무 원하는 거야. 아시아 태평양에 그러니까 중국이 못 내려오게, 저쪽은 그러니까 나토를 가지고 대서양 저쪽으로 못 나오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러시아의 남진을 이걸 하고 싶은 거야. 미국 민주당에서도
미국 국무부의 아시아 짜르라고 별명 갖고 있는 사람 있죠. 커트 캠벨이라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커트 캠벨이 2021년도에 이걸 얘기를 하죠. 이걸 얘기를 합니다. 아시아 질서를 어떻게 하니까 가지고 살 수 있는 거 해가지고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G7에 확장해가지고 D텔을 만들자. 여긴 D를 표현합니다. 어차피 새롭게 만들면은 이 D는 뭐냐? 데모크라시. 민주주의를 그러니까는 이 저기저로 D텔을 만들자. 그러면 10은 똑같잖아요. 하나는 11이고 10인데 여러분들 이거를 지금 올해 6월 달에 캐나다에서 열립니다. 저는 윤석열이 자기 발등 찍은 게 천우신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캐나다 올해 6월 달에 열리는 여기부터 우리가 작업을 해야 돼. 이재명 민주당이 이걸 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문재인 때 그러니까 단순한 옵저버가 아니라 여기에 하나의 그러니까는 멤버 국가로 들어가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초청을 받은 적이 있었어. 그래서 제가 뉴스 공장 나와서 뭐랬습니까? 거기 제안이 오면 적극 들어가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예? 그 다음에 이게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미국에서 2027년에 열려. 2027년. 앞으로 2년 후에요. 트럼프잖아. 트럼프 때 하는 거잖아. 이때까지는 우리가 정식 멤버 국가로 들어가. 다행히 캐나다, 프랑스하고 우리 관계 좋잖아. 예? 트럼프하고 이 캐나다, 프랑스 우리 관계 좋거든요.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G10이든 D10이든, 예? 여기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봐보세요. 트럼프가 이런 말 했어. 트럼프가 뭘 추구하고 있느냐. G7 확장하는 거를. 뭘 하기 위해서? 반중국 아젠다를 촉진시킬 플랫폼으로서 예? 이 G7 정상회담을 확장하는 걸 추구하고 있다. 그런 적이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I don't feel that as a G7으로서는 이게 적합하게 What's going on in the world? 세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제대로 G7이 대변하지 못한다 이거야. It's a very outdated group of countries. 예? 그래서 이 시대는 이미 그러니까 시대가 이미 달라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들 나라들이 세계의 그러니까 선진 경제를 주장하는 시대는 이미 가버렸다 이거야. 실제로 구성 비중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The Rise of China in particular. 중국의 부상은 특히 but also 그러면서 뭐냐면 인도나 남한, 사우스 코리아, 브라질, 러시아, 터키 등등 같은 나라들의 출연. 네? 출연. 중국의 부상가 뿐만 아니라 이런 출연들은 G7을 굉장히 그냥 하나의 그냥 컨트리 클럽의 보드 미팅, 이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저쪽 컨트리에 가게 되면 촌에 가게 되면은 그냥 클럽 있잖아요, 클럽. 거기에 그러니까는 클럽은 보통 보게 되면 멤버십으로 구성되니까는 그 미팅이나 비슷하다 이거야. 이 G7을 지금 이렇게 낡아빠졌다 이거예요. 트럼프의 솔루션은 뭐냐? expand the group. 그룹을 확장시켜라 이거야. 그래서 뭐라 했냐면 we want Australia. 호주를 원하고 we want India. 우리는 인도를 원하고 we want South Korea 이랬잖아. 에? 여기에 러시아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러시아도 검토를. 그래서 G11까지 얘기한 거야. 근데 러시아는 뭐냐면은 영국과 캐나다가 절대 반대합니다. 다들 찬성을 해줘야 되거든. 영국과 캐나다가 반대해요. 왜? 러시아가 2014년도에 우크라이나에 저기 침략해 들어갔었잖아. 그때 해가지고 그 밑에 뭡니까? 거기를 지금 그 러시아 영토로 돼 있잖아요. 예? 크림반도. 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러시아는 사실 1990년대 말부터 그러니까 여기 그 가입을 하기 위해서 이게 검토가 되고 그랬던 나라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아니다. 러시아는 얘네들은 못 믿겠다. 이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러시아까지 끌어들이려고 했던 것은 중국하고 우리가 싸움에 총력을 하려면은 러시아도 그러니까는 우리 편으로 이걸 해야 된다 이거야. 끌어안아야 된다는 거야. 트럼프는 굉장히 계산적이죠. 예? 근데 지금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은 거야. 우크라이나 전쟁 하는 동안에는 미국하고 러시아가 그러니까 적대 국가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는 뭐 참여가 되든 안 되든 그건 우리 두 번째 문제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여기 봐보세요.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나왔던 저건데 인도태평양의 민주주의 국가들, 그래서 인도, 한국, 호주의 초청은 is an attempt to confront and isolate China 그러잖아요. 중국하고 그러니까는 압박하고 대적하고 분리시키기
시도다 이거야. 얘네들 중국하고 분리시켜야 이거야. 인도도 이걸 원하거든요. 인도도 중국하고 국경선이 붙어 있잖아요. 예? 이 엄청난 커다란 나라를 딱 옆에 지구인 나라 입장 속에서는 이걸 우리가 중국도 우리는 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적어도 그러니까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그 G7이 여기 얘네들은 민주당 애들은 무슨 얘기입니까? G7이 민주주의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고안된 하나의 제도라면은 예? 민주주의 그다음에 뭐냐면 언론의 자유 그다음에 해압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 그리고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촉진하는 걸로 만들어진 제도라면 G7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거든. 근데 여기에 다 맞잖아. 인도, 한국, 호주가 다 맞는 나라들이잖아. 예? 그러면 이걸 확장하는 것은 make sense 한다. good sense. 예? 그렇잖아요. 그럼 중국을 배제할 수 있는 논리는 이거 가지고 가능하거든. 예? 그래가지고 맨 밑에만 다시 읽을게요. On Alliance of Democracy. 민주주의 동맹. 그걸 뭘 가게해서 민주주의 가치를 촉진하고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가치 있는 목표라 이거야. 이게 미국 민주당의 엘리트들이 갖고 있는 인식 수준이에요. 세계관과 저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강 건너 불교한 우리가 이거를 차고 들어가야지. 여기 들어가면요 자연스럽게 뭐가 해결되느냐? 자연스럽게 뭐가 해결되겠습니까? 일본과 우리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리고 여기 속에서 뭐냐면 세계의 주요 문제를 같이 다 논의를 해야 돼. 미국 혼자 못해. 거기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어. 여기 안 들어가면요. 여기서 애들이 결정하는 것대로 우리가 따르기만 해야 돼. 여기 안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안 따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잖아. 근데 이야기면 들어가서 거기서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하고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미국이 지나치게 가게 되면 견제도 할 수 있잖아. 이게 택중유화예요. 이게 택중유화라고. 여러분들 택중유화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창조 기술이야.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는 일본이 반대했어. 한국의 참여를. 왜 그렇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일본하고 한국이 완전히 뭡니까? 물과 불처럼 따로 떨어져가지고 아예 관계가 단절됐었잖아. 물과 불이 따로 떨어져 있는 거야. 이건 아무 변화를 못 만들어내지. 네? 그러니까 일본이 반대하지. 근데 이제 한미일 안보 협력체제가 됐는데 이제 일본이 반대할 명분이 없지. 네? 명분이 없는 거잖아요. 네? 나머지 나라는 다 찬성했었어. 한국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네? 그 다음에 그럼 중국과 관계는 그러면 갈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2021년 5월 22일 날 문재인하고 바이든하고 성명문을 낸 게 있습니다. 중국하고 글로벌 사우스하고 아니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이 중국하고나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하고는 협력 관계 안 합니까? 하잖아요. 여기 들어간다고 이들하고 그러니까 적이 되고 그러는 거 아니야. 바깥에 있는다고 해서 미국말 우리가 안 들을 수가 있어요? 아니잖아. 들어가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우리의 그러니까는 이 활동의 이 자율성이 더 넓어진다니까 공간이. 이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택중유화야. 예? 그 당시 이게 문재인하고 바이든하고 성명문 만든 거야. 이때 뭐랬습니까요?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예? 이런 거에 동의해 준 거야. 그리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고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지역을 인정하였다. 이거 굉장히 무슨 추상적인 선언이잖아요. 원론적인. 남중국해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 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겠다. 이거 가지고 중국이 그러다 보면 중국은 남중국해를 거론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자기들 주권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게 중국이 그렇다고 해서 이거 가지고 기분 나쁘더라도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잖아요. 평화, 안정. 그 다음에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얘기를 했어. 이게 무슨 중국이 이거 가지고 그럴 수 없잖아. 예? 대만해협. 굉장히 날카로운 부분이죠. 대만해협에서도 평화, 안정 유지 중요성을 강조했다.
평화 안정을 유지하는데 뭐가 저기 저거야. 이건 중국도 이건 원하는 거잖아. 예? 이 정도가, 이 정도로 문재인 유선을 계산을 하면 되는 거야. 지금 근데 윤석열 때는 뭐였습니까? 글로벌 돌격대 역할을 해가지고, 예? 돌격대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다가 그러니까 뭐 저기서 군대도 파견하고 이딴 소리 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바이든 때 우리나라 기업들을 많이 미국에 좋아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이미 진출한 거 어떻게 할 거야? 다시 돌아오라 할 수 없는 거고. 지금 우리가 이 산업 생태계 다음에 한번 있을 때 얘기할게요.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생태계도 지금 제조업 산업 생태계가 엄청나게 문제가 많잖아요. 예? 이거 재구성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어. 재구성 기회로요. 예? 지금 중국한테 가장 우리가 중국의 부상 속에 제일 피해보는 나라가 한국인데, 예? 산업 생태계가 가장 발달한 나라는요, 미국이에요. 어쨌든 좋든 싫든 간에. 예? 이거를 활용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합시다. 2025년에 K민주주의는 세계 민주주의의 분수령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운명이야. 이게 운명이야. 그래서 타고르가 당시에, 예? 동방에 타오르는 저기 햇불인가 뭐라고 얘기한 이유가, 예? 트럼프식 자국 중심주의와 극우 흐름이 세계를 지배하는 상황에서 시대 정신과 전략을 제공할 역사적인 의미가, 이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2021세기에 3.1운동, 3.1 혁명이 돼야 된다. 2025년 K민주주의론. 이를 위해서 절대 필요 조건이 뭐냐? 첫 번째가 민주주의 강화입니다. 내부가 통합되고 강화가 돼야지만이, 단합돼야지만이 대외적인 관계를 잘 풀 수가 있어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서도 간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 예? 이거 하려면 어떻게 되냐? 국민들이 정치적인 효능감을 느끼게 해주고 경제력을 강화시켜줘야 돼. 제가 늘 얘기해요. 소득 및 금융에 대한 기본권을 강화를 해줘야 되고, 예?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절대적인 필요 조건 두 번째가 뭐냐? 국제사회의 의사결정에서 과정에서 상대적인 자율성을 우리가 확보해야 돼요. 충분 조건은 뭐냐?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서 산업 생태계를 재구성해야 됩니다. 그 택중유와 정치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사회 갈등이 어느 사회나 사회 갈등은 존재해요. 이건 당연한 거야.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너무 심해지게 방치한 문제지만은 어느 정도 존재는 당연한 거고 또 필요합니다. 왜? 갈등이 없는 데는 자연에도 없어요. 정치는 이 갈등을 변화와 혁신으로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기술이에요. 정치인들은 뭐가 됩니까? 창조인이 돼야 돼. 창조. 자연의 변화는 낮과 밤의 순환과 조화로 가능하죠. 그래서 계절이 바뀌고 그러죠. 예? 변화를 만들어내잖아요. 예? 여기서 낮과 밤은 오늘의 낮과 오늘의 밤이지 오늘의 낮과 어제의 밤이 아닙니다. 지금 뭐냐면 국힘당 같은 경우는 어제의 밤이야. 그래서 국힘당하고 국힘당을 지지하는 국민들하고는 분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낮과 밤은 정치의 비전은 민주당 지지국민과 국힘당 지지국민이지 민주당 정치인과 국힘당 정치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분법을 보면 안 돼. 그러면 국힘당 지지국민 중에서 최대한 거기가 그러니까는 30%가 50%로 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 예? 거기를 최소화시켜야지. 30%에서 20%, 10%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상대당 지지국민의 공감을 만들어내는 정치 역량이 발휘가 필요한 거야. 이런 점에서는요. 이들이 되게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이들이 민주당에서 흔히 공격할 때 쓰는 표현이 뭐예요? 종북좌파라는 표현을 쓰잖아. 종북좌파가 이번에도 그러니까 선거 아니면 무슨 해킹 뭐 이런 거 할 때도 중국 사람 얘기하고 앉았잖아요. 예? 종북좌파가 바로 이제 친중이라 이거야. 친중. 이 논리잖아요. 얘네들이 하는 게 맨날. 예? 근데 여기 우리가 G7, G10에 들어가 보세요. G10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친중 소리 이제 얘기할 수 있어? 없잖아. 없잖아요. 예? 이걸 해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미국이란 나라도요 엄청나게 이 갈등이 심했던 나라입니다. 루즈벨트가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프랭크 루즈벨트가 4선을 한 사람입니다. 4선. 루즈벨트가 4번 대통령을 하고 나서 헌법을 바꿔가지고 2번 이상 못하게 딱 이제 바꿔버린 겁니까? 22차 미국의 헌법 개정에서요. 미국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이 굉장히 좋은 저거를 만들어냈었어요. 2번 딱 하고 나서 더 이상 안 한다.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그게 관습적으로 내려왔었어요.
근데 루즈벨트가 4번, 그것도 전쟁, 물론 전쟁이라는 상황도 있지만은, 근데 루즈벨트가 4번이나 할 때는요, 굉장히 지지를 많이 계속 받았던 거야. 4번째는 얼마 못하고 바로 사망을 했죠. 뇌졸중인가 뭔가로. 근데 루즈벨트가 여러분들, 미국 역사에서 모든 정치의 행위는, 정치는요, 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려면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루즈벨트는 20세기에 미국을 만든 대통령이라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전까지는 의회 권력이 미국을 좌지우지했었어요. 근데 이때부터 미국은 뭐냐면은 대통령 중심주의로 바뀝니다. 연방국가이다 보니까 당연히 저걸로 의회 중심주의로 될 수밖에 없죠. 네? 또한 루즈벨트 집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공화당의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예? 19세기에 우리 어렸을 때 도덕책에서 많이 봤던, 예? 누굽니까? 링컨 있잖아요. 링컨이 민주당이에요, 공화당이에요? 공화당이잖아요. 링컨의 업적의 대표적인 업적이 뭐예요? 노예 해방이잖아요. 노예 해방. 노예의 대표적인 인종은 흑인이잖아요. 흑인이 지금 민주당을 많이 지지합니까? 공화당을 많이 지지합니까? 미국은 민주당이 지지하잖아요. 흑인들이 이걸 루즈벨트 때 바꾼 거야. 미국은 민주당이 남부가 원래가 지지 기반이고 공화당은 북부가 지지 기반이에요. 왜?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노예를 해방한 게 북부의 제조업 기반, 공장지대에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제조업자들한테 굉장히 유리했다 해가지고 북부 제조업 기반이 공화당, 남부 그러니까 이 농장, 플랜테이션 이쪽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민주당 지지 기반 이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이 루즈벨트가 소위 말해서 정치 지형을 바꾼 게 그게 바로 뉴딜 연합이라고 하죠. 이때부터 계층적으로 보게 되면 노동자, 흑인, 유대인 등 소수민족, 이민자, 농민, 지역적으로 북동부 공업지대 이쪽을 그러니까는 민주당 루즈벨트 지지층으로 바꿔내요. 지지층으로 바꿔낸다고. 전통적으로는 이게 다 공화당 지지층이었는데. 네? 반면에 남부만을 그러니까 남부만 이렇게 맨날 하고 있다가 전통적인 민주당 이 후보들이 예? 그러다가 이쪽으로 확장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전연승이지 뭐 선거하게 되면은. 여기다가 뭐냐면은 여기다가 이 민주당의 지지 기반을 이렇게 확장하면서 남부에 그러니까 이 반흑인 남부는 기본적으로 농장주들이 가는 데니까는 흑인에 대한 굉장히 인종 차별적인 게 있잖아요. 미국 남부가 인종적 보수주의자들이 많은 데라고 남부가요. 얘네들부터 일부 사회주의들까지 사회주의자들이 원하는 개혁까지 한 거야. 네? 그러니 루즈벨트가 미국 현대 복지 시스템을 다 도입한 거 아닙니까? 최저임금제, 그 다음에 8시간 뭐 임금제, 그 다음에 사회보장제, 이거 다 이때 루즈벨트가 도입한 거 아닙니까? 루즈벨트는 땡 건설,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그냥 저거고. 이게 그러니까는 루즈벨트가 이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4번까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국회까지 그러니까는 간 거야. 연전연승을 이루게 된 게 루즈벨트 때, 예? 이거 창조잖아. 예? 정치인 창조잖아요. 근데 이런 것은 하나 고정된 게 아닙니다. 이게 변해요. 시대가 변하면 이것도 바뀌게 돼 있어. 그럼 정치는 또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야 돼. 왜? 10년 전에 나라고, 10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1월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 19일, 10년 전에 2015년 1월 19일하고 지금 2025년 1월 19일 같은 저게 아니잖아요. 같은 시대가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 사회 갈등도 계속 변해요. 사회 계속해서 이슈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새로운 사회 갈등으로 변화하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래서 남부가 68년 대통령 선거부터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예? 공화당이 성공한 거지. 그래서 공화당이 그래서 집권을 하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게 바로 택중유화인 거예요. 택중유화인 거야. 예? 이제 요약하고 결론을 가면요. 민주시민과 이재명 민주당이 할 일은 뭐냐? 예? 윤석열은 이미 한국 특권층 존재 이미 버린 카드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 더 이상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윤석열 자신도 법적 투쟁은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윤석열이 원하는 건 뭐냐? 박근혜처럼 정치적으로 사면되는 것을 목표로 변경했다고 저는 봐요. 예?
정권 바뀌거나 뭐 하게 되면 몇 년 살고 나오는 이런 방식으로. 예? 그러려면은 자기 지지층을 계속 확보하고 있어야 돼. 박근혜가 이명박보다 관계 그 자기 지지층 있는 거 아주 그랬잖아요. 두 번째, 이재명 민주당을 불편해하는 미국이 한국의 선택을 존중하게 하려면은 내부 단합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뭐냐면은 국민의 전략 특권들을 해체를 해야 돼. 특권층들을.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에게 정치 현황금을 높이는, 이걸 보면 국민의 경제력을 강화하는 거지. 이게 사회개혁이고. 그리고 국민이 진짜 주인인 민주주의 강국을 추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한미가 윈윈할 수 있는, 둘 다 이길 수 있는 한반도 현상 유지에서 공동 진화를 만들어내는 택중 유화 전략을 목표로 하고, 캐나다 G7부터 민주당은 외교를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외교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예? 민주당은요, 이거 해내야 되는 거예요.